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강성우 인사이트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김영석입니다.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은행 실명 발급, 실명 계좌 발급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의 그리고 업계의 관계자 세 분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고려대 특임 교수님, 그리고 권오은 차행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그리고 박은수 플레타 익스체인지 거래소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디지털 자산업계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만 이렇게 세 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가상자산 사업자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수 부대표님. 네. 먼저 최근 국내 대표 결제 코인이죠. 이 페이코인의 사업자인 블록체인 기반 다날의 결제 관련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합니다. 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가 무엇이냐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가상자산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두 종류의 기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래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지갑과 그다음에 보관업, 다시 커스터디업을 하는, 그래서 이 크게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 지금 페이 프로토콜에서 하고 있는 다날의 결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 지갑 보관 사업자로 신고를 했던 업입니다. 예. 잠깐 일자별로 좀 따져보게 되면 2021년 9월 24일 날 다날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22년 4월 24일 날 지갑 보관업자로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때 신고 수리될 때 조건부 신고 수리가 된 거예요. 예. 완전히 신고 수리를 다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일부 항목에 조건부였던 대해서 거죠. 조건부로요.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이때 사업자의 구성이 이 페이 프로토콜과 그다음에 다날 핀테크가 같이 3개의 업체가 기업들이 같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다날과 다날 핀테크까지 같이 해서 같이 받아라라고 했었던 거였는데요. 예. 이 사실 다날과 다날 핀테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이 페이 프로토콜 쪽에서 예.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 변경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루어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제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결제인데 이 부분 쪽을 원화와의 결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도 매수로 구분 잡고서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거래업자로 신고하라고 변경 신고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 신고를 2022년 5월 달에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FIU 쪽에서는 실명 확인에 대한 부분 쪽을 확인하면서 10월 12일 날 매매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원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2, 3개월 만에 이 원화 계정이 나올 수가 없죠. 처리되기가 굉장히 좀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실제로 은행하고의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그 정도가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적어도요. 예.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뭐 3개월 만에 이것을 행하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작년 12월 29일 날 이 코피유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위한 기한 연장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올 1월 6일 날 코피우 쪽에서는 변경 신고 불수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실명 확인 입주금 계좌 확인서를 이 시간 내에 못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렇죠. 이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불수리를-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만 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2023년 그러니까 2월 5일이죠. 이번 설 끝나고 예. 나서 2월 5일에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결제 서비스를 종료해라라고 코피우 쪽에서는 지시를 통보를. 내리고 예.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쪽은 사실 큰 문제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로 이 실명 확인 계좌에 대한 어떤 나올 때 기간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국내 은행 중에서 실명 확인 계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하지만 법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페이 프로토콜 이 부분 쪽은 사실 단알과 같이 상호 간에 결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서 이 법인과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온 거죠. 예. 이 코피우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법인 서비스를 지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 수 없는 숙제를 네, 갖다가 풀어오라고 예, 또 준 그렇게 한 거라고 거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2021년 10월달에 이 특급법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예. 부분 쪽이 있냐면 가상자산 사업자나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거래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거래업자로 신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발행한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거래할 수가 없다.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거래업자로 신고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페이 프로토콜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업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 어떻게 지금 거래소로 거래업자로 신고를 하죠? 하게 되면 페이 토큰을 사용 못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거래소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는 이 국내외에 7개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 국내에는 원화 거래소 업비트, 빅섬, 코인원 그리고 이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지닥 등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예. 해외 거래소는 후오비 글로벌, OKX, BKEX 등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빅섬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페이코인이 320원 정도 했었는데요. 1월 6일 날 불과 일주일 만이죠. 네, 코피우 쪽에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중단 부분 쪽을 통보를 하면서 이 부분 쪽이 이 1월 12일 날 187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예. 뭐 한 210원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의 빨간불이라고 하는 부분 쪽은 결제 서비스에 대한 종료 부분 쪽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번 페이코인의 가격 하락에 있어서 코피우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수가 없는 숙제를 내놓고 풀어오라고 네. 명령을 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달성을 했을 때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무조건 또 달성을 해와라라고 했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어떤 규제나 정책을 만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상호 간의 어떤 조율이 전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권오윤 변호사님. 네. 예, 페이코인 단알 결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이 당초 신고 수리한 후에 또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케이스는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해 특근법을 개정할 때 외국 사례를 좀 감안해서 업종 구분을 세심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좀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 특근법이 개정된 이유가 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그러니까 FATF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고 하죠. 그래서 VASP를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에 포함시켜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사실 FATF의 정의를 보면은 바스프가 상당히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건들은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그 현금을 교환하거나 예. 가상자산끼리 교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사업의 행위인 것이고 이런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포괄적으로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제 예. 특이점은 그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KFIU에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지갑업자 월렛이라고 하죠. 그게 예. 있고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 즉 커스터디얼 서비스가 네, 있습니다. 여기서 지갑업자와 커스터디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갑이라는 거는 그 사용자가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좀 보관할 수 있되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죠. 그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을 해서 그냥 로그인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갑이고요. 가상자산 수탁이라 하면 좀 맡겨놓는 거죠. 말 그대로 은행처럼 맡겨놓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알에서 자기들 사업들 보아하니 세 가지 유형이 어디에도 사실은 좀 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페이콘이라는 결제를 위한 서비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월렛으로 그러니까 지갑 사업자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사실은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으니까 지갑으로 예. 한 건데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결제 서비스라는 유형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죠. 근데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라는 건 사실 외국에도 이게 신고 대상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다른 분들께 설명을 주실 수 있겠지만 결제를 함으로써 과연 자금 세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굳이 생각을 한다면 네. 불가능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제 서비스를 그 걱정으로 그쵸? 막는 게 예. 온당하냐라는 비판도 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리스크를 갖고 아예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예, 과연 사업적으로 타당한지. 왜냐하면 FATF도 분명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교환을 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예. 아니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걸 도와준다는 건데 사실 좀 단알의 경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 페이코인이라는 걸 지불함으로써 그 가맹점에게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단알이 현금으로 바꿔줘서 지급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교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약간 좀 적극적인 해석인데 좀 정확히 보자면 사실은 소비자가 원했던 거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죠. 예. 가상자산 줄 테니까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업 유형이었는데 예. 이걸 좀 넓게 봐서 이렇게 그것 또한 이제 거래소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좀 너무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텐데 네네.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쟁점 사항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네,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혹시 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 이렇게 수범자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예,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고 이건 하면 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태를 보면은 그 누구도 이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예, 그런 게 좀 모호성이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다면은 사실은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호하다면 좀 두고 안 되는 것만 명확하게 좀 정해놔야지 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자나 수범자가 어떤 법의 공백을 발견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좀 진행대로 유지는 하되 그게 과연 법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막는다는 것 자체가 좀 예. 문제 있다는 것을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결국은 다날에서 이 사업을 현재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대로 간다면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은 그 실명 계좌 발급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실명 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실명 계좌 발급을 과연 할 수는 있는 것이냐라는 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에서도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요건들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법을 또 지키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을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를 좀 따른다라고 네. 하면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중 교수님, 예,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또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앞에서 두 분이 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것의 이제 가장 그 쟁점은 그 결제 사업이 매매 사업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 학계나 이제 법률 쪽에서는 그것은 매매가 아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FIU 쪽에서는 가맹점에서 이게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매매라고 이렇게 그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결제 사업자를 교환 사업자라고 이렇게 그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자금 세탁 방지인데, 예, 지금 그 페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은 그건 좀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코인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굳이 이 건당 50만 원, 월 최대 1,000만 원이 되는 이 페이코인으로 할 이유가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누가 예. 꾸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우리가 탐지가 가능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특검법이 그 제정이 이제 그 개정이 되고서 실행이 될 때까지 1년 6개월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도 겨우 4개 거래소가 그 실명 확인 계좌를 그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받지 못한 많은 그 코인 마켓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그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예, 어느 날 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서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실명 확인 계좌에 있다. 예.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그 하는데 그러면 실명 확인 계좌는 제대로 된 거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FATF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명 계좌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이 앞으로 법에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에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6개월 그 유예 기간을 줘서 그 제도를 안착을 시켰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 사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좌초시킨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좀 그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를 줬으면 좋았지 않나. 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 또 뭐 FIU는 또 자기 나름의 이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페이코인이 그 만약에 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면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페이코인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다음 주제는 이 특검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은행 실명 계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은수 부대표님,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초적 제도권 진입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특검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 은행의 실명 계좌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 실명 계좌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그 가상자산과 이 원화 간의 그 금융 거래를 하려면 예.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라라고 이 통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존을 잡고 있는데 그때 그 지정된 것이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1대1 매칭이 되는 그 이 계정 서비스를 그 은행 실명 회자 이 계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워낙은 그 실명 확인 그 입출금 계정 서비스고요. 그 워낙 그 원래 이름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실명 확인 계좌나 그렇게 얘기를 지칭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부분 쪽은 그 특검법의 그 이 7조 신고 부분 쪽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른 데에는 이 부분 쪽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예. 다만 그 이 시행령의 추가적인으로 지금 그 은행 실명 확인 그 계좌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은행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은행법에 의한 따른 은행과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은행, 그 농협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권오은 변호사님, 네. 이 특검법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 은행 실명 계좌 발급받도록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좀 연역을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예. 예전 거래소들에서는 그 거래소의 법인 계좌에 예. 그 고객들의 그 자금을 모집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소에서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을 하려면 일단은 현금이 입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현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거래소의 법인 계좌로 받았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여러 명인데 그 고객들의 자금이 하나의 그 계좌에 섞이게 되고 그리고 법인 자체의 자금과도 구분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금 계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위 벌집 계좌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횡령에 대한 법인의 횡령에 대한 문제점, 리스크가 있다는 점, 예. 고객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 특근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실명 계좌를 진행하도록 예.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지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특근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금융회사, 은행 같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객의 가상자산, 고객의 계좌를 분리해서 구분하고 예. 또 그것이 실명이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김영준 교수님. 그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공고안에도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에 은행 실명 계좌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예. 한국은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예.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명 확인 계좌를 이제 받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집금 계좌, 뭐 벌집 계좌, 가상 계좌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상 계좌가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실명 확인 계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 계좌하고 실명 확인 계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1대1 매핑한 테이블을 그 혼자 갖느냐, 양측이 갖느냐, 예.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들으면 실명 확인 계좌라고 그래서 이것은 실명 확인도 됐고 이것은 자금 세탁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썼던 가상 계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FATF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그런 그 방식의 그 계좌입니다. 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고위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대리 지불 계좌 또는 그 PT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자금 세탁의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TA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름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명 확인 계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좋은 것 같고, 가상 계좌 그러면 어디 허공에 떠 있는 잘못된 계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FATF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계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제가 또 말을 잘못했으면 좀 바로 잡아주시죠.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네네. 권오은 변호사님, 사업자에 대한 은행 실명 계좌 경우에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한국이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근법에 따라서 거래소와 은행이 양자 간에 실명 확인 입주금 계좌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고객별 계좌에 대해서 실명 확인을 받고 있는데, 사실 외국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특근법상의 수범자, 자금 세탁의 방지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거래소일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거래소에 대해서 그런 실명 확인을 하고 또 자금 세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인 것이지, 그러한 업무를 은행에게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어긋난 취지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거래소의 의무를 은행과 연결시키는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거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 스스로가 그런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박은수 부대표님, 네. 은행 실명 계좌가 자금 세탁 방지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자금 세탁 방지에 좀 역행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이 은행 실명 계좌 부분 쪽은 그 처음 시작부터 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그 이께서 앞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2017년도 그 12월 28일 날 그 이 정부에서 그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2018년 그 1월 달에 그 이 정부에서 그 실명 확인 그 계정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그 가상 아까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가상 계좌 서비스 대신에 실명 확인 계정 서비스로 변경해서 받아라라고 예. 그 이 했던 거였고요. 사실 그 이 가상 계좌 서비스나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나 그 거래소 입장에선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예. 다만 은행이 하나 중간에 갑자기 껴들었을 따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여기서 주안점으로 잡아야 될 거는 투기 근절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쪽이 투기 근절이지 사실은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금 세탁 방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됐던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투기 근절을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는 위험한 놈이니까 투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던 서비스인데, 이 부분 쪽이 지금은 갑자기 이 자금 세탁 방지 하나는 큰 축으로 그 이 접근을 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가 그러면 그 자금 세탁 방지에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돈이 이 원화가 입금된 다음에 출금될 때 그게 누구한테 나갔는지 또는 들어올 때 정확히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 쪽, 가상 계좌를 이용했을 때는 그 부분 쪽이 불명확했어요. 그 상대방 은행 쪽에서만 알지 실제로 예.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쪽들이 이제 1대1 매칭으로 해서 은행과 그 가상 계좌와 1대1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이 일부 해소가 됐을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역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가상 실명 계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던 2018년도에 그 이 18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면 이 4대 거래소라고 하는 원화 계정 서비스를 받고 있던 데에서 과연 자금 세탁 방지가 이루어졌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실명 계좌 서비스가 자금 세탁 방지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는 역으로 그 자금 세탁 방지에 역행했다라는 것도 또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서 쓰던 놈을 그쪽에다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에 일부 쓰였다 안 쓰였다라고 논의가 되긴 하지만, 일부 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그 트레빌로라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만들어지긴 했죠. 예. 그렇지만 이 부분 쪽은 그 이 원화라고 하는 부분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추적일 따름인 거고, 트레블로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그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만 가지고는 자금 세탁 방지로 볼 수는 없다. 그렇고 또 하나는 은행 실명 계좌는 자금 세탁 방지 중에 정말 일부분일 따름이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저희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러니까 특히 코인마켓을 유지하는 거래소가 승인이 나면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 수리가 났잖아요. 신고 수리가 났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는 원화 계정이 자금 세탁 방지하고 사실 큰 문제가 없다,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KDA에서 또 법안 기초 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권훈 변호사님, 그간 세미나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이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정책 건의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건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KDA라는 게 이제 한국 코인마켓 거래소 연합회의 약자인데요. 예. 그 협회에서는 그 금융 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라든지 코피유 등에서 은행에 대해 직접 이렇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제시해달라. 예. 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만 정확하게는 그 계약을 은행과 거래소가 맺어야만 해당 거래소가 가상자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 법 규정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 그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사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 금융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통보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게 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거래소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네.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의 진행이 법적인 요건에 가로막히면서도 그렇죠. 그게 임의적인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그 국가의 의무를 좀 뒤로 미루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정확히 이 금융당국에서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가려운 것을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교수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개선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도 좀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답변이 혹시 옳다고 보시는지요? 이 은행 실명 계좌가 또 국내 거래소를 이른바 이 갈라파고스로 또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 뭐 저희가 지금 그 금융 실명제에 대해서 이제 예, 그 실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이 그 비판의 대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 금융 당국이 그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실명 확인 계좌를 그 받도록 한 법 자체가 잘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원천적으로 이제 그 법을 만든 것이 잘못이다. 공무원들이야 뭐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예, 뭐 우리가 거기 특별히 뭐 비난을 더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그 않습니다. 예,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PTA라고 하는 것은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적절한 정책,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게 잘 만들어졌느냐? 예, 다행히 그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면서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그 실명 확인 계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왜 특정 은행과 특정 거래소 사이에 1대1로 이것을 그 매핑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느냐. 예, 그리고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거래소에게는 실명 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느냐. 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의 그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습니다. OCC라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정 접근 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서비스인데 예. 왜 그 은행이 거래소에게 선별적으로 이것을 그 권한을 그 행사하고 있느냐? 이것은 모든 은행이 모든 거래소에게 다 그 접근권을 허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그 생각이고요. 이런 그 원칙이 그 지켜졌던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코이니스 거래소에서 입금 정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유가 바로 이런 공정 접근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거기 뭐 그 판례에 명확하게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보편적 서비스인데 왜 그것을 막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거래소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 다 똑같이 정부로부터 그 신고를 받은 거래소인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준비한 뭐 질문 내용이 상당히 좀 많긴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은 변호사님,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이 특검법 개정안을 또 발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또 공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그 결국은 거래소가 보다 자율적으로 현금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들인데요. 예. 2021년 윤창현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가 은행과 관련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 대한 발급 심사를 조금 더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관련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게 그 법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어떤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자. 그래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자. 거래소 입장에서도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준 교수님, 예. 이런 윤창현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이나 대통령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그 일단 예. 그런 공약이나 아니면 법안 통과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윤창현 의원의 그 법도 사실은 실명 확인 계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렵다. 예. 저는 다시 실명 확인 계좌와 관련된 특검법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법이 잘 그 통과가 될 거냐? 지금 그 국정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번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업권법 17개 가운데 예. 일단 먼저 그 제출된 7개를 다루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이제 그 모르겠고 저는 그 지금 코인과 코인 사이의 거래도 네. 브릿지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예.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비트코인도 거래할 수 있고 솔라나 뭐 이런 코인을 다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은행도 은행과 은행 사이에 옛날에는 그 이 연결이 안 돼 있었고 예.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스위프트 같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결 사회,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은행과 거래소, 거래소와 거래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실명 확인 계좌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연결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장차 한국이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실명 확인 계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법을 또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 사이에 좀 이 그 은행이 뭐 그 문턱을 낮추든지 아니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해 정말 모시기 어려운 이 학계 그리고 업계에 쟁쟁하신 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 다 하진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인사이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